삼성 이건희 회장 유가족이 12조 원의 상속세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측은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2만 3천 점은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상속세 규모는 확정됐지만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으로 충분하게 협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국내 백신 접종자가 27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4월 처리가 여야의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제시한 의견이 4만 9천여 건으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깜깜이 산정 논란을 의식해 처음으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어젯밤 선종한 정진석 추기경을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은 장례의 나흘째인 오는 30일까지 유리관에 안치된 정추기경 시신 가까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지난 200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불거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수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4조 5천억 원대 차명 재산이 드러났습니다.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은데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순환 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사제 출연도 약속했습니다. 숨겨왔던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한 뒤 벌금과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이 돈이 1조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회장께서는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현금 또는 주식 기부, 재단 설립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실화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회장이 유명을 달리한 뒤에는 사제 출연 방안이 더 베일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을 이틀 앞둔 오늘 이 회장의 유족들이 사회 공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 등의 사제 1조 원을 출연하겠다는 겁니다. 이 회장이 소장했던 미술품 기증과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을 유족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분할 비율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상속세 규모와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12조 원대로 확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을 이틀 앞두고 삼성 이건희 회장 유가족이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이 남긴 전체 유산의 절반 이상으로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상속세입니다. 삼성 일가는 5년간 6차례에 걸쳐 세금을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택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모레 가족 공동 명의로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 원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조 원대의 상속세는 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 회장이 남긴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삼성일가는 26일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낼 때도 홍나희 여사와 자녀 3명이 지분을 공유한다고 적었습니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인 데다
충수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이 협의할 여유가 충분히 없었다면서 조만간 협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1조 원 사회 환원 방안과 함께 이건희 컬렉션 기증 내용도 나왔죠. 네,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7천억 원을 기부하는 등 의료공헌에 1조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먼저 5천억 원을 들여 우리나라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2천억 원은 연구소 건축과 백신 개발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쓸 계획입니다. 비싼 치료비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자에게도 3천억 원을 지원해 10년 동안 17,000여 명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모은 미술작품 11,000여 건, 23,000여 점도 국립기관 등에 기증됩니다. 경제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문화재와 고미술품 21,600점은 국립박물관으로, 이종섭의 황소 등 근대미술품 1,600점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밖에 근대미술의 족적을 남긴 작가들의 작품 일부는 작가의 연고지에 있는 미술관과 작가미술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또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을 포함해 샤갈과 피카소, 르누아르 등의 작품도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합니다. 삼성일가는 세금 납부는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노력을 강조한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환원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상속세 납부와 사회 환원이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 이어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삼성 총수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주식 배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삼성 측에서도 밝히긴 했는데 이 상속세 12조 원 이상 이 규모 역대급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해외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스티브 잡스가 죽고 상속세를 약 4조를 냈으니까 한 3배 정도를 낸 거고요. 지난 3년 동안 국내의 상속세 3년간 상속세 총합이 10조 6천억입니다. 규모를 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대 이전에 가장 상속세를 많이 낸 분은 고 LG 구은무 회장인데 9,215억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조 원이라는 상속세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재산 분할 방식은 오늘 발표되지가 않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과 치료 등으로 인해서 그 협의를 다 끝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 지분이 약 19조 정도 되는데 예. 이 보유 지분들은 대부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들입니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이기 때문에 이 지분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향후 삼성 지배구조에 박대 영향을 미치는데 네. 오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삼성 측에서 밝혔듯이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건희 회장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이냐 가족 간 협의에 따라서 하는가에 대한 향방에 따라서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삼성그룹 지배구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그런 현황 그 그래프가 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띄워주시고요. 일단 현재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는 삼성물산이지 않습니까? 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라는 그 네. 회사를 통해서 삼성그룹 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구조에서 삼성생명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유독 관심 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해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생명이 전자를 지배하는 형식의 순환출자구리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5년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됐지만 두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습니다. 0.7%밖에 안 가지고 있지 않고 삼성전자가 핵심인데 삼성전자를 삼성생명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 관건은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4.5%인데 이 금액이 15조입니다. 생명은 20%이긴 하지만 금액이 3조밖에 되지 않아서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 지분 4.5%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인수할 것이냐, 예. 삼성물산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인수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분배와 관련해서 혹시 가족 간에 어떤 이견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우선 당장 어제였죠.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삼성생명의 그 상속 방식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삼성생명이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데 삼성생명의 지분을 일단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즉 유언이 없다는 말이었고 그렇다면 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만약에 법정 상속분으로 지배한다면 33.3%가 홍나희 여사에게 나머지 22.2%씩을 세 남매에게 가게 돼 네.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홍나희 여사가 삼성그룹의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예상하십니까? 조율이 될 것으로.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2015년 이전부터 삼성그룹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가장 정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정점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상 지주회사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전질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계속 법정 공방이 일어나면서 지배구조 개편이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그 지배구조의 마지막 퍼즐은 삼성생명의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 지분을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인데 이 부분이 아직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전적으로 그 전례를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의 무게중심을 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 간의 협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지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족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계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떻게 보면 공고한 지배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가족들이 좀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많은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이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떻게 그 무게중심을 옮겨갈 것인가와 그리고 이제 그 이부진 사장과 이선현 이사장의 어떤 남매들 간의 좀 약간 재산 분할 정도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그 이재용 부회장의 두 동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가 절대적이고 삼성물산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의 그런 지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족들이 어떻게 보면 지분을 몰아준다면, 이른바 몰아준다면 네. 동생들도 다른 그 지분을 받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대신에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 내에 그 이재용 부회장과 다른 동생 2명과의 그런 사업 구조, 계열 분리? 사업 분할 예, 이런 가능성도 좀 있는 겁니까? 우선 그 밑에 동생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이미 호텔 신라를 오래전부터 경영을 그렇죠. 하고 있었고요. 이선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의 그 섬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사장으로 물러나인 상태죠. 네. 그 이전부터 사실은 남매 간의 어느 정도 사업권에 대해서는 교통승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이건 회장이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삼성그룹 전체, 삼성그룹 전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삼성전자와 생명이 답니다. 이 두 개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가 확실한 것 같고요. 나머지 그 기타 자산들과 기타 계열사들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가 아마 가장 남은 가족 간 협의 관건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협의라고 하는 게 큰 틀의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졌고 지금 네. 말씀하셨던 그 기타 사업 부문, 기타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네, 관측이신 그렇게 거죠? 예측하고 예. 있습니다. 네,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도 관심이었습니다. 일단 네. 삼성 측은 연부 연납 제도를 통해서 상속세를 내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낸다는 네. 거잖아요. 일단 올해 2조 원 가량을 내고 나면 나머지 10조 원 가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가장 우선 나올 수 있는 거는 배당금이죠. 예. 올 초에도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그 덕분에 많이 올랐고요. 향후에도 삼성 그 오늘가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고배당이 일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겁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핵심 지배구조 고리와 전혀 무관한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 SDS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분 가치가 약 2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계열사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을 통해서 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배구조 개편이 방법이 있죠.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혹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마 혹시 공익재단을 통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저 정도의 그 상속세는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결국 그래도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니까 고배당, 많은 배당금을 줌으로써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전자의 주주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배당을 많이 늘릴수록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비주력 그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을 처분하는 방안도 있을 네. 거란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그룹, 삼성 계열사들의 그 주식시장 내 반응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우선 한 3개 회사를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죠. 상속이 어떻게 결정되건 그리고 향후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결정이 되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서 삼성물산을 주목할 수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 SDS를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 주식보다 훨씬 가치를 높여서 상속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를 주목할 수 있고 역시 그래도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입니다. 아마 이 상속이 완료가 되고 가족 간의 협의가 끝나고 나면 삼성그룹은 자익은 타익은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8.5%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이 3% 이외에는 사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잠재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뭔가를 그 부분을 해소한다면 역시 삼성전자도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금융회사의 삼성전자의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 경영적인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보험업법이 현재는 3%룰이라고 해서 원가, 그러니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만 하거든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때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3% 이상만 했는데 이게 그 국회에 올라온 법이 뭐냐면 취득원가가 아니라 현재 시가로 하면 8.5% 중에서 약 6.48%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 측에서는 굉장한 경영권 리스크죠. 그래서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를 분명히 해소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오늘 삼성그룹의 상속세 그리고 사회 공헌 계획 발표 등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 9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의견 접수와 조정을 거치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로 초안보다 소폭 하락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깜깜이 산정 논란을 빚은 공시가격 산정 기준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된 뒤에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의견 접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제출 의견은 모두 49,601건으로 전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인 1,420만 5천 가구의 0.35% 수준입니다. 지난해 37,000여 건보다 12,000여 건 증가했고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 6천여 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가격대별로 보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서의 의견 접수는 전체 대비 0.15%에 불과한 반면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3%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3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10집 가운데 한 집꼴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개 단지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2만 6천여 건에서 올해 2만 2천여 건으로 제주도 역시 지난해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한 반면에 세종에서는 275건에서 4,905건으로 15배가량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제출된 의견 가운데 5% 수준인 2,400여 건과 함께 연관 세대까지 모두 4만 9천여 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열람 만에 19.08%보다 소폭 하락한 19.05%로 결정 공시됐습니다. 네, 신윤정 기자, 공시가격 산정 기준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던데 어떤 기준이 포함됐습니까? 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는데요.
공시 대상 주택의 특성 정보와 가격 산정 참고 자료입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예시를 보면 주택 특성 자료에는 교육시설과 편의시설, 지하철 등 주변 환경 정보가 담겼습니다. 또 세대수와 방향 등 단지 특성이나 세대 특성도 포함됐습니다. 가격 참고 자료로는 실제 거래 사례들과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테크의 시세 정보가 상한가와 하한가로 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단지나 타입별로만 나와 있어서 정확히 해당 주택의 시세가 얼마인지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몇 %가 적용됐는지는 개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재조사를 거쳐 6월 25일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산정 자료는 내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크게 늘면서 4차 대유행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3종 변이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데 이어서 인도 등 기타 변이 바이러스 환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에 방역당국 확인 결과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3일입니다. 연이어 동료 직원들과 가족들이 감염이 됐고 지난 18일까지 총 11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의 첫 확진자, 그러니까 지표 환자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첫 환자는 주요 3종 변이 중 하나인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전수 검사가 아닌 지표 환자의 변이 감염 여부만 확인합니다. 지표 환자가 변이 감염이 확인됐을 경우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사실상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곳 공장 감염자 11명 모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역 내 집단 감염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최근 속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추가로 확인된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환자 52명 가운데 집단 감염 사례가 41명이나 됐습니다. 관련 확진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535명이고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례가 615명으로 현재까지 1,100명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네, 김우준 기자, 앞서 얘기한 주요 3개 변이 바이러스 외에 기타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라고 하던데 관련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 외에도 기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형과 뉴욕형 또한 이 인도형이 지금 문제인데요. 방역당국은 특히 인도 변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중 변이로 기존 백신 치료제의 효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인도 변이가 최근 보고된 만큼 아직 확실한 정보가 없다며 치명률이나 전파력 등 어떤 상황을 미칠지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는 이미 인도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4일부터 한국, 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를 일시 중단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인도 변이는 총 9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공장 앞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대구의 대형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중구에 있는 대형 교회와 관련해서 어제 교역자와 교인, 가족 등 10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회 전체의 교인은 3,2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4월에 현장에서 예배한 1,400여 명을 상대로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7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본원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그리고 지난 11일 각각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임시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기 위해 국제대회에 출전했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레슬링 대표팀에서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레슬링 대표팀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 쿼터 대회를 치르다 집단 감염됐고 이후 불가리아로 이동한 선수단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이어서 군 장병들도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습니다. 우선 30세 이상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군 수도병원 앞입니다. 네, 군 장병의 접종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곳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군 장병과 군무원 700여 명이 오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곳을 포함해서 전국 84개 군 접종 기관에서 오늘 일제히 백신 접종에 들어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 군 접종 대상자는 모두 12만 6천 명입니다. 30세 미만 장병은 희귀 혈전증 우려 때문에 접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접종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작전에 지장이 생기는 부대부터 진행됩니다. 주요 부대 지휘통제실이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등 전방과 격오지 부대 그리고 항공기와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먼저 맞게 됩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도 오늘 백신을 맞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접종 대상자의 83%가 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백신을 맞는 사람은 10만 5천 명인데 동의율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백신을 맞은 장병이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일 경우 접종 다음 날까지 휴무를 주거나 청원 휴가도 쓸 수 있게 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접종으로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부대별로 백신을 2차례 나눠서 맞거나 임무 교대 이후에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30세 이상 장병의 1차 접종을 2주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백신 맞는 장병들 외에 나머지 장병들의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나머지 30세 미만 장병은 45만 명 정도 됩니다. 군 전체 장병의 78%를 차지하는데요. 이들의 접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백신을 맞을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백신이 결정되더라도 접종의 속도를 내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초저온 보관 시설이 필수적인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가능한 군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군은 장병들을 특정 군 병원으로 대거 이동시켜서 접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군 수도병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말 휴가가 끝나자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가격리 완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역임하신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규 확진자가 775명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500명에서 700명 정도 사이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누적된 그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그 확진자 발생 양상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하게 되면은 1000명 이상의 환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특히 그 우려스러운 지표 가운데 하나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우리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진 않을지 그리고 치명률까지 높이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동안에는 방역 당국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경험했던 치명률이라든지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번 오늘 발표를 보게 되면은 위중증 환자가 한 156명, 전일 대비 24명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제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그 중환자 병상이라든지 또 이 준중환자 병상의 그 보유 현황이 20일 연속 하루에 1,300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의료 체계를 준비해 놨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7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또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노인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집단 생활에서의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나
또 치명률도 어느 정도 좀 잘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확산세를 지금 상황에서 잡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에는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이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 방역의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또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개개인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실제 이제 그동안에 많이 발생했던 그런 시설, 장소,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면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이 방역의 피로도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낮추는데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이렇게 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유행의 속도를 더 빨리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변이 바이러스, 특히 이제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 또 최근에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와 있어요. 네. 이러한 그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이 감염력이 기존의 그 바이러스에 비해서 약 1.7배 높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청소년 계층까지도 감염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이 환자의 발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규모라든지 또 확진자들의 어떤 이 접촉 경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대비 분석률도 나왔는데 총 12.7%.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그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집단을 대표하는 이 지표 환자 네. 또는 초기 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장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 시간이 일주일 정도가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검사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표 환자 또는 초기 환자들에서 검사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검사를 안 하더라도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변이 바이러스 환자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최근 들어서 여러 백신 부작용 이런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좀 여전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우려들을 좀 불식을 시켜야 접종 동의율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집단 면역 달성으로 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해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혈전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도표를 보는 것처럼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동의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작용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백신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다라는 점 때문에 다른 백신을 좀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부작용 발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형태의 부작용이라 하더라도 이 치료비 일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함으로써 이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비용이 초기에 들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전신마비라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용 자체를 초기에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부담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부담해 줌으로써 이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은 좀 낮춰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덧붙여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좀 불식을 좀 시키고 확실한 피해 보상 체계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이것과 별개로 백신 선택권을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해서 백신을 맞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보한 물량만 놓고 봤을 때는 양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백신 선택권을 줄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백신이 어떤 백신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이외의 백신에 대해서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전 국민의 이 70 내지 80% 정도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큰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 당국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 선택권을 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집단의 문제, 국가적인 차원, 집단 방역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백신 선택권을 주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설명이셨는데 또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는 내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내가 선택할 수 없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둘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방역 당국이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이런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대국민 어떻게 보면 이 접종에 대한 이 안내서라든지 또는 뭐 주무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대국민 담화문 정도를 발표를 해서 실제 현재 이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의 이 사례라든지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노력이 계속해서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다음 달 5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접종률을 봤을 때 괜찮은 부분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접종률은 현재로서는 1차 접종률 예. 4%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에 있어서의 예방 효과가 상당히 이제 뛰어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맞은 그런 경우에는 비록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완화하는 조치는 적절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능동감시 체제를 통해서 만약에 이상 증상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검사를 받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은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고 이건희 회장 유족 고인 소유의 미술품 10,000여 건, 23,000여 점을 국립기관에 기증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 같은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정부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은 고인 소유의 미술품 11,000여 건, 그러니까 23,000여 점을 국립기관 등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문화재와 고미술품 21,600점은 국립박물관으로, 이중섭의 황소 등 근대미술품 1,600점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 가게 됩니다. 네, 잠시 뒤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유가족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게 됐죠. 또 의료공헌을 위해서 1조 원을 내놓고 미술품 2만여 점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뒤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정부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모습인데 지금 브리핑에 앞서서 기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문체부 장관이 나와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죠. 오늘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기증하기로 한 미술품 목록들 대략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문화재와 고미술품 21,600점은 국립박물관으로 가고요. 이중섭의 황소 등 근대미술품 1,600점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 가게 됩니다. 네, 자, 이 밖에 근대미술의 족적을 남긴 작가들의 작품 일부는 작가의 연고지 미술관과 작가미술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또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을 포함해서 샤갈과 피카소, 르누아르 등의 작품들도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잠시 뒤에 관련된 브리핑이 좀 시작될 것 같은데요. 현장 오디오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재 미술품 기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장관께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장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오늘 오전 고 이건희 회장님의 유족 측에서는 유산 상속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총 23,000여 점의 문화재 및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사랑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라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별도의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해 준 유족의 뜻을 높이 평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유족 측이 발표한 바와 같이 고인의 소장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국가지정문화재 60건을 포함한 21,600여 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는 한국 대표 근대미술품을 포함한 1,400여 점이 기증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기증문화재에는 국보 제216호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보물 제2015호로 현존하는 고려 유일의 고려 천수관음 보살도, 보물 제1393호로 단원 김홍도 마지막 그림이라고 알려진 추송부도 등 우리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국내 유일 또는 최고 유물과 고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일신라 인화문토기 및 청자 분청사기 백자를 포함한 도자류와 서화, 전적, 불교미술, 금속공예, 석조물 등 한국 고고미술사를 망라하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기증품은 김환기, 나혜석, 박수근 등 한국 대표 근대미술품 460여 점 및 모네, 고갱, 르누아르, 피사로, 샤갈, 달리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지라는 여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장욱진의 소녀, 나룻배 및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등 회화가 대다수를 이루며 회화 외에도 판화, 드로잉, 공예, 조각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근현대 미술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증이 갖는 문화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에 기증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예술적, 사료적 가치가 높은 주요 미술품의 대규모 국가 기증은 사실상 국내에서 최초이며 이는 해외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기증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고고미술사 및 근현대 미술사를 망라하는 수준 높은 문화재와 미술품이 기증되었습니다. 이번 기증을 계기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문화적 자산이 풍성해짐에 따라 해외 유명 박물관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미술관의 경우 그간 다소 취약했던 우리나라 근대 미술 작품을 보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근대미술사 전시와 연구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굴 매장 문화재가 대부분이었던 박물관 역시 우리 역사의 전 시대를 망라한 미술 역사 공예 등 다양한 문화재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고고미술사 역사 분야 전반에 걸쳐 전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증의 뜻을 기리어 올해 6월부터 고 이건희 소장 문화재 특별공개 개최에 이어 순차적으로 국내외 전시 및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6월에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특별공개를 개최하고 기념품 중 대표 명품을 선별 공개하는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명품전을 2022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 8월 서울에서 이건희 소장 명품전을 시작으로 9월에는 과천, 2022년에는 청주 등에서 특별전 및 상설 전시를 통해 작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13개 지방소속 박물관과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과 연계한 특별 순회전을 개최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주요 박물관 한국실 전시와 우리 문화재 국외 전시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강국의 이미지를 해외에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증품의 이미지를 디지털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주요 대표작 등을 국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기증품의 역사적, 예술적, 미술사적,
가치를 조망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증을 통해 국가의 문화 자산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술 등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이 소장하는 작품들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풍성한 문화 콘텐츠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기증해 주신 고 이건희 회장님의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예술품의 국가 기증. 네, 지금까지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미술품의 기증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증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미술품 국가 기증으로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미술관과 박물관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미술품은 오는 6월부터 특별 공개 전시회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불청객 황사가 찾아오면서 전국에 대기질이 탁합니다. YTN 중계차는 황사를 피할 수 있는 실내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아쿠아플라넷 광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실내에서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에 나가 있다고요? 네, 오늘은 제가 해양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쿠아플라넷 광교에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관 중 하나인 젤리피쉬존에 나와 있는데요. 해파리와 조명 그리고 사방에 둘러싸인 거울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위기는 마치 우주에 빠진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에서는 총 7가지의 다양한 해파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2,000톤 규모의 거대한 수조와 210여 종, 3만여 마리의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색 있는 해양생물을 9개의 색다른 테마관을 통해 만날 수가 있고 공연과 또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물론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공연은 거리 두기를 적용해 관람 인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바깥 공기는 황사로 인해 대기질이 탁합니다. 특히 대전과 충북, 경북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KF80 이상의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사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에 5에서 20mm의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쿠아플라넷 광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밤하늘의 작은 별빛이 되고 싶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정진석 추기경. 어젯밤 향년 90세에 노환으로 선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의 선종을 애도하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에 마련된 추모 게시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를 추모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늘 인자한 모습으로 미사를 집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모든 힘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외에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에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정진석 추경. 그 이유는 그의 생전 모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발명가를 꿈꾸며 서울대 화학공학과에 진학했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 이후 덤으로 얻은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보내기 위해서 고민했고 그 결과 남을 위한 삶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사제의 길,
1970년 만 39세의 나이로 국내 최연소 주교가 된 그는 2006년에는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추기경이 됐습니다. 당시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서임식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2012년 지금의 염수정 추기경에게 서울 대교구장직을 물려주고 은퇴를 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고 청빈하게 산 그의 삶은 늘 화제가 됐습니다.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고 매년 책을 집필하고 받은 인세는 모두 장학기금으로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근검 절약해서 모은 5억 원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남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잔액은 800만 원, 모두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급식시설 등에 봉헌됐습니다. 또 그의 각막은 선종 직후 서울 성모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됐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정진석 추기경. 그를 추억하고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빈소가 마련된 서울 명동 성당 연결해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명동 성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빈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고 정진석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이곳 명동 성당에는 신도와 일반인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를 찾은 신도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자식의 심정과도 같다며 침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은 장례 나흘째인 오는 30일까지 유리관에 안치된 정추기경 시신 가까이서 마지막 인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성당 안 투명한 유리관에 안치된 고 정진석 추기경은 하얀 제의를 입고 손을 곱게 앞으로 모으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잠든 모습입니다. 조문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지난 2월 심한 통증으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한 정 추기경은 어젯밤 10시 15분쯤 향년 90세의 노환으로 선종했습니다. 평소 생명운동을 이끌었던 추기경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선종 후 각막 기증이 이뤄졌습니다. 선종한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행복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가 전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장례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선종한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는 어제 자정을 넘어 거행된 추모 미사를 시작으로 천주교 의례에 맞춰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장례 기간 이곳 명동 성당 코스트홀에서는 고인을 위한 연도화 미사가 매시각 진행되는데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사제와 일반 신도 등 약 80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정식 관으로 옮기는 입관 예절이 치러지고 장례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오전 명동 성당 대성전에서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장례 미사가 거행됩니다. 미사가 끝나면 고인의 시신은 명동 성당을 떠나 장지인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됩니다. 이곳에는 2009년 선종한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동 성당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4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는 안건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소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했고 서로의 탓만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4월 임시국회 손실보상법 처리가 불발됐다고요. 네, 4월 국회 내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상정할 안건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로 불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손실보상법과 함께 상정해서 심사하자고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시간이 없는 만큼 손실보상법부터 최우선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실보상이 도깨비 방망이나 만능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을 논의하자는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며 소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협상 결렬을 초래했습니다.
또 야당이 마치 민주당이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까지 손실 보상을 해줄지를 두고 정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협의가 덜 된 게 문제인데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법안 소위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는데 민주당은 4월 국회 마지막 주에 가장 중요한 손실보상법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쟁점 법안들을 끼워 넣어서 적극적으로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반대 탓에 민주당 상황이 곤란한 건 이해는 되지만 손실보상법 처리가 어려워진 것이 국민의힘 탓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손실보상법 처리는 어렵게 합의를 이룬다 해도 5월 국회에서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종규 기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인사청문회 전국도 시작됐지 않습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 방식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 특위가 첫 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청문회장에서 음성이나 영상 자료를 트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청문회에서 영상에 누군가 나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증인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이런 경우 반론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예외적으로 미리 공개한 음성이나 영상만 보여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의정 활동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여야 간사는 조금 전 2시부터 다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대법원장 항의 방문을 무력 시위라고 비판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4일에는 국토부와 과기부, 산자부, 해수부, 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지도부 교체 시기인데 민주당은 새 대표 선출 일정에 돌입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러나죠. 네,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하고요. 30일부터 이틀 동안은 자동 응답 시스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어 국민과 일반 당원 여론조사도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번 투표로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주 대표 권한대행은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내로남불을 벗어나라고 강조했고 야당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보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와 곧 만나기로 했다면서도 흡수 합당을 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총장 후보 제청은 수사심의 결과를 보고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심의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관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아온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 의원 측은 영장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이상직 의원. 평소 취재진이나 동료 의원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가능한 말을 아꼈습니다. 영장 심사 앞두고 계신데 현재 심정 궁금합니다.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법정의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충분히 소명했다며 신문을 마치고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이 의원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주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볼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 후 교도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상직 의원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4가지입니다.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에 팔아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돈을 빼돌려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과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힘겨운 법리 싸움을 벌이게 된 이상직 의원. 21대 국회 들어 2번째 구속이라는 멍에도 함께 치기도 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기지에 발전기와 공사 자재 등을 반입하면서 주민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공사 자재와 발전기 등을 실은 화물차 40여 대를 기지에 들여보냈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 50여 명은 장비 반입을 반대하며 기지 앞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장비 반입은 사드 정식 배치와 성능 개량을 위한 수순이라며 미군 차량에 생수병을 던지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주민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야 중진 의원 2분 모시고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앞서서도 주요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그 사제 출연 계획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국가의 기증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긴 거죠. 이런 기타 그 여러 그 계획들을 발표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세금 납부할 내용이 12조로 하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뭐 납부해야죠. 아마 엄청난 규모라서 한꺼번에 내기는 힘들 거고 아마 분납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미술품과 그건 당연한 거죠. 세금 내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품 그리고 의료기관에 1조 원 정도 기부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 그건 좋은 이야기죠. 더군다나 미술품이 한 24,000점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걸 기부를 해서 국민들 전체 다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과 이 사면 문제는 별개로 봐야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면 운운하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때서 뭐 사면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해야지 지금부터 사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뭐 너무 어색해요. 네. 확정되고 난 뒤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죠. 뭐 무죄로 낼 수도 있는 거고 유죄로 때 뭐 유죄는 확실할 것 같은데 그런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국민 여론을 보아가면서 대통령이 결정하시겠지만은 사면 운운은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사제 출연 그리고 미술품 기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사면론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그었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뭐 그전부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국가가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꼭 사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필요하다면은 뭐 일시적으로 좀 석방을 해서라도 저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좀 타파해내는 그런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자주 이 경제인 정치인 특사 이 사면 문제가 자주 반복이 되고는 하는데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흔히 얘기되어 왔죠. 사면권이 남발돼 가지고 이게 사법부의 결정에 그건 국민들 뜻하고도 다른데 그렇게 해왔는데 다행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나 꼭 뭐 사면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은 대통령께서 판단해서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 사면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 정부에서는 어땠는지 좀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역대 정부 경제인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인 사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민들 한 70% 정도는 이재용 회장의 그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게 긍정적이라는 게 어떤 자료에서 나온 건가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과거에 봤던 그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에 잣대하고 지금 국민들이 보는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모습하고는 조금 이 결이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꼭 사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일시적인 석방을 통해서라도 경제적 상황을 좀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는 것은 최근에 그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와 또 대만에 대한 그 반도체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음을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좀 이 경영을 좀 정상화시킴으로써 국익에 도움된다면은 뭐 일시적인 석방을 통해서 그 업무를 그 임무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를 제가 잠깐 말씀하신 동안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인데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반 여부에 대한 정기 국민 여론조사라고 해서 지금 70% 가까이가 찬성 나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또 모든 국민이 단정적으로 했다라고 또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점을 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면을 하자 말자 사면의 부분은 우리 서른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저는 일시적인 석방을 통해서라도 어떤 국익에 도움된다면은 지금 백신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좀 국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백신 확보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를 위기를 탈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민 경제에 도움된다면은 저는 일시적인 석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서른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의 입장은 이런 정치인이나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당연하죠. 뭐 대통령은 정치를 지금 정치 속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 셈이죠. 그래서 뭐 여론조사 70% 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꼭 사면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경제 5단체에서 그런 건의가 있고 또 여론도 그렇고 그런 정정 등등을 고려한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을 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재판 결과를 보고 그때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 요 사면론은 앞서 조 의원님께서는 이제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을 하셔서 사면에 대한
그 여론이 찬성 여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른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사면 정치인 경제인 사면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정부 여당 청와대의 판단은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미술품을 그렇게 많이 기증을 하겠다라든지 또는 일정 가까운 세금 말고 일정 가까운 돈을 이 의료기관에 기부하겠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이 얘기죠. 그런 점들이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또 다른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죠. 네, 현재는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추이는 한번 여론의 추이는 봐야 된다. 이 정도 선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재보선 이후에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특위도 지금 구성이 됐고 첫 회의도 열었지 않습니까? 현재 거론되는 방안들이 어떤 방안들입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투기 세력은 잡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소유자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보호를 하겠다.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고요. 그다음 종부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부세는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냐. 일테면은 한 13억 정도 되는 그 아파트가 있다면은 종부세를 내는 게 우리가 뭐 연령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유기간에 대한 배려도 있고 이런 걸 하면은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종부세만 따지면은. 물론 이제 그게 13억 넘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부세 문제는 좀 뒤로 보내놓고 대출 규제 문제를 좀 들여다보자. 특히 이제 생애 최초로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 또는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이게 결국은 물론 이제 집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집값을 가질 수 있는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생애 최초로 집을 갖겠다는 사람들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는 좀 들여다보면서 풀 수 있는 데까지는 풀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 세력은 잡겠다. 그리고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는 한다. 이게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설 의원님 말씀에 100% 투기 세력을 잡자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 정부와 여당이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작년 1월 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뭐였습니까? 이번에 그 1월 7일 이번에 3월 달에 터졌던 그 시흥 강명의 그 LH 투기 사건. 그게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LH 쪽이잖아요. LH 공사. 그 사장을 국토부 장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하고 행동이 다른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야당도 제가 야당이잖아요. 야당도 부동산 투기를 그 세력을 뿌리 뽑는 데서 절대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 300명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300명 국회의원 전부 다 전수조사, 친인척까지.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다음에 권력기관에 전부 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이 부동산 그 투기 세력을 뿌리 뽑는다고 하면은 늦어도 5월 임시국회에서는 저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국정조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의지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행동을 보일 때 저는 진정으로 투기 세력들을 저는 뿌리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서 의원님께서 대략적인 민주당 내 움직임, 반응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는 거는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과 관련된 입장은 네, 말씀 아주 안 좋은 해주셔서. 질문이신데요. 사실 종합부동산세의 형태로 종부세 형태로 내는 그런 나라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36개국 중에서요. 그 유사한 나라가 이제 프랑스가 그 유사한 그 사례가 있는데 그건 좀 규모가 우리가 좀 성질이 좀 다르고요. 과거에 일본이 집가세를 해가지고 집가세를 벤치마킹한 게 종부세거든요. 근데 일본도 이 집가세를 폐지했습니다. 그 저는 이 국가가 그 국민들의 삶에 특히 이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OECD 국가에도 없는 이러한 없는 제도라면은 저는 폐지도 가감하게 좀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금을 좀 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 줌으로써 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종부세는요 없앨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 세법으로 한다면은 종부세 형태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죠. 그리고 자산 가격이 이렇게 K자로 벌어지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낮출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종부세를 할 때 그게 이제 자산 형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부세로 인해서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뭐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97%의 국민들은 상관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는 게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건 내는 게 뭐 부자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 내가 세금 더 내겠다는 이런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각도로 본다면은 종부세는 당연히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또 그거 자체가 크게 무슨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풀린 점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억 정도 하는데 거기 따져보면 4억 정도밖에 4만 원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뭐 엄청난 세금 폭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종부세를 없앴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또 필요하면 또 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여야가 국토위에서 서로 조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조정해가지고 세금으로 되는 건 다 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위에서 결정하게끔 맡겨 놓으면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잘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종부세 존폐와 관련해서는 두 분 모두 상반된 입장을 밝히셨는데 아니, 그렇다면 상반된 게 아니고요. 네. 저도 설 의원님 말씀하고 좀 유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폐지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것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이 종부세라는 명칭으로 명명해서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05년도에 시행된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국민들한테 지나치게 그 세금에 대한 그 어떤 부담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4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데 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는 데도 많이 있고요. 또한 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은퇴자들이 경우에는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수익이 없는 분들한테까지도 이 세금을 해마다 부과하게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익이 실현됐을 경우는 모르지만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종부세라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른 의원님께서는 종부세가 어떻게 보면 집값 안정에 그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 의원님께서는 저는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반된 입장이라고 질문을 좀 드렸던 거고 이렇게 두 분의 입장이 좀 이렇게 엇갈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각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부세 제도 자체는 유지를 하되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이 두 분이 간략하게 좀 앞서 언급하시긴 했지만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면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그런데 서울 아파트 뭐 중위가격, 물론 이거는 시가이기 때문에 중위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고 또 공시가격도 어떻게 보면 현실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 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이 기준을 9억에서 더 높이는 게 어떠냐. 그리고 그 모든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재산세 그 감면 기준, 재산세 완화 기준도 좀 완화하거나 이런 방안도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를테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아마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재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집값이 워낙 뛰었지 않습니까? 뛰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금을 내는 게 맞죠. 거기에 대해서 당장 지금 집값을 현금으로 내는 거고 내 재산은 9억 되던 게 15억 됐다 하지만은 그건 뭐 미래 가치고 직접 팔면 당장 되지만은 그런 입장에서 세금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런 정도로 폭등했다면은
적절한 선에서 재산세를 내는 게 이 사회적 상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부세 재산세 기준을 좀 높이자. 시가 기준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9억에 넣으면 한 13억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가로 13억 정도 되면 서울 강남에 있는 집들은 상당 부분 포함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기준을 높이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민 전체로 본다면은 왜 그 기준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높이려 드느냐? 그럼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강력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저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이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금이 많이 부과되게 되면은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그 세금에 더 얹어가지고 집을 비싸게 팔잖아요. 예. 그럼 집값이 당연히 상식이 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하수의 부동산 정책이 뭐냐면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국민들한테 재산세를 포함해서 지금 공시지가가 천정부지로 뛰게 되면 또 재산세도 많이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안 좋은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국민들한테 그 부담을 지우는 그런 그 부동산과 관련된 과도한 과세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지금 이렇게 그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약간 그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데 민주당 내에서 특위에서 안을 만들더라도 결국 이게 조세 법정주의에 따라서 그 개편을 하려면 야당과 협의 절차가 꼭 필요한 거죠. 그렇게 반드시 거치시는 필요하죠. 거죠? 네. 국토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위에서 여야가 상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법으로 다 돼 있으니까요.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간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적절한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또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그 가상화폐 관련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데 과세는 하면서 보호는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먼저 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상화폐 문제 이 부분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고요. 또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지금 미래의 가치, 미래 산업의 한 부분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그리고 20대, 30대 세대가 이 부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 투자도 하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 시대적 흐름을 좀 읽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마도 많은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권에서 이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뭐 저나 우리 서 의원님이나 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2030 세대를 위해서 좀 더 진지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가상화폐 4대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균 해보면 하루에 한 9조 원 정도가 거래가 된대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지금 달러 들어있는 사람이 한 390만 명 된대요. 그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해외 거래를 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하는 사람들 치면은 한 500만 명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상당수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몰입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2030 젊은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이게 도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들어가다 보면은 도박성이 좀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는 볼 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각을 그렇게 조정하고 문제를 봐야지. 그렇게 본다면은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걷는 건 당연하죠. 그건 뭐 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그럼 돈은 걷으면서 이걸 불법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 세금 걷는데 어떻게 불법이 되겠습니까? 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로운 이게 자세가 나와야 된다. 아까 조영태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그 가상화폐가 지금
빠져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적절한 형태로 불법이 안 일어나게끔 투기가 안 일어나게끔 조정하고 이끌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한 이 불법이 일어나지 않게끔 보는 부분과 세금을 거두더라도 세금을 거두는데 마땅하게끔 이 조정해주는 관리해주는 이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여야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절충점을 찾아서 보호는 하되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정부의 입장은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준비된 녹취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미스 언더스탠딩이 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자본시장 육성법상의 자산,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에 관한 그런 규정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걸 제도화라고 하면 제도화할 수 있는데 반 정도 제도하겠죠. 과세 연기 질문. 과세는 그대로 아까 제가 그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세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부총리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부총리의 권한이 그 국민 위에 서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세금을 매기겠다. 예, 이거는 정말 참 제가 좀 이 방송에서 심한 표현을 못 쓰겠습니다만은 저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2030 세대들의 어떤 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리고 또 미래 산업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수백만 명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좀 마련하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세금 먼저 부과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도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저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재경 당국이 처해 있는 입장은 고전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전 세계가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이 좀씩 다르죠. 이거는 도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새로운 경제 행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지금 가상화폐 문제는 좀 더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 말이 답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야당 쪽에서 뭐 하고 있느냐, 빨리 결정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잘못하게 되면은 엄청난 정책적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늦다 생각이 들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전 세계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지 그냥 성급하게 대응하다가는 이게 큰 실패를 할 그런 낭패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난 뒤 하자. 이 판단이 맞는 판단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관련된 이야기 다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권이 없는 다른 나라들도 백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급을 최대화하자는 건데 백신 제약사들은 일단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백악관 잔디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연설 후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We're also I've discussed with him when we'll be able to send actual vaccines to India, which will be my intention to do. 전날 백신 제조 원료를 인도에 보내겠다는 발표에 대해 백신 자체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들과도 백신만 아니라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we'll be in a position to be able to share vaccines as well as know-how with other countries who are in real need. That's the hope and expectation.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제한된 지식재산권 면제를 포함해
백신 생산과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날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만났지만 제약사들은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새로운 장소에서의 생산이 자원 부족으로 이어져 오히려 기존 생산 증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해왔습니다. 오는 30일 세계무역기구 WTO의 재논의를 앞두고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꿀지 아니면 미국 내 백신 생산량을 늘려 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얀마의 수영 유망주가 군부에 항의해서 도쿄올림픽 출전을 포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수영 국가대표 선수인 26살 윈텟 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미얀마 국민에게 계속 고통을 가하는 군사정권 아래에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